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미 펜실베니아주가 지난 2년간 수사를 통해서 밝히는 가톨릭 성직자들의 성범죄 보고서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884쪽의 보고서에는요, 지난 70여 년 동안 301명의 성직자들이 1000명 이상의 아동들의 저지른 성범죄가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거 처음 있는 일 아닙니다. 수년 전 개봉한 영화 스포트라이트에서도요, 가톨릭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 사건을 다룬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비리를 추적했던 언론사가 보스턴 글로브였습니다. 그런 보스턴 글로브가 이번에는 홈페이지에 언론인은 적이 아니다라는 사설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은 미국 전역의 350여 신문사가 공동으로 게재했습니다. 이른바 반트럼프 사설 연대 행진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자유언론은 당신을 필요로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싣기도 했습니다. 은처자 의혹 등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어제 가결이 됐습니다. 총무원장 탄핵은요, 불교계 초유의 사태입니다. 인간의 일상과 이상을 두루 보듬어줘야 할 종교와 정치, 언론이 요즘엔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혹은 오히려 나를 도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피플 파워가 대세인 이 시대의 폭염 속에서 정작 사람들은 힘듭니다. 다행히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있는 것 같죠? 바람이 시원한 8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오늘 밤이에요. 아마 내일 새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요즘 워낙 영장을 발부를 안 하는 추세 아닙니까? 네네.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서 지금 그런 방향이어서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데요. 젊은이들한테는 영장 발부해서 다 군대 가게 하는데 왜 이러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하여튼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리는 겁니다. 네네. 이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박범석 부장판사입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했던 분이죠. 구속 여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네네. 일단 영장 청구가 됐고요. 지방선거 관련해서 인사청탁, 그러니까 인사 관련한 제안을 하면서 해서 이제 그 선거법 위반 내용도 혐의에 포함시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그건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네네. 끝까지 제외를 시킬지 나중에 기소 단계에는 포함시킬지는 아직 지켜봐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예, 핵심은 역시 킹크랩 시연회 참석했는지 여부 그렇죠. 이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증거가 좀 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곤 있습니다만 네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이나 늦으면 내일 새벽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 조간신문 헤드라인 가운데에서는 국세청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한다 이런 기사들이 꽤 크게 실렸더라고요. 네. 근데 정작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장 반응은 별로다. 그렇습니까? 예. 국세청이 나름 야심차게 내놓은 네네. 그런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책 아니겠습니까?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 명에 대해서 2020년까지 세무조사를 이제 면제해 주는, 그리고 여기에 연 매출 최고 120억 원 이하인 소기업 50만 곳, 여기에 대해서도 세금 신고 검증을 면제해 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요. 네네. 현장 분위기가 그럼 왜 싸늘하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마치 세금 탈루나 하는 잠재적인 범법자로 취급한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세무조사 안 할 테니까 결국 세금 탈루해서라도 임금주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 예. 그래서 좀 불쾌하다. 세금을 탈루하는 불성실 납부자에게 오히려 면죄부 주는 거 아니냐. 네네. 그래서 탈세는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성실한 그 납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우 좀 불쾌하다 이런 네네. 얘기입니다. 그리고 2019년과 2020년 납세 신고는 이미 끝나서 실질적으로 별로 도움되는 거 없다. 예. 예, 결국 생색내기용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주고받은 대화 중에 하나는 좀 깎아주세요. 안 됩니다. 그럼 현금으로 드리면 좀 깎아주시나요? 예, 그러시죠. 이런 대화들이 좀 일상적으로 실제로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예. 현금을 내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죠. 요즘에. 예. 예. 한 단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계종 얘기 좀 해볼까요? 아, 참 이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 네. 종교계에서도 이제 발생이 하나예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조계종 중앙종회가 어제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의 건을 이제 재적의원 75명 가운데 56명 찬성으로 가결을 시켰습니다. 네네. 시킨 건데요. 이게 사상 초유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탄핵이 현실화됐다. 이게 사실은 어제 표결에 들어가기 전만 하더라도 어쩌면 가결이 안 될 거다라고 네네. 하는 관측이 있었거든요. 근데 압도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의회에 지금 사태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총무원장 해임이 완전히 지금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22일에 원로회의에서 인준을 받아야 네네. 확정이 되는데 원로회의도 이번 결정을 뒤엎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이다. 네네. 그래서 인준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총무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60일 이내에 총무원장 선거 새로 치러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개혁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비대위 구성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비대위를 거쳐서 그다음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어서 당분간 내용이 좀 불가피할 것이다. 예. 이런 그 분석입니다. YTN도 초창기에는 그 조계사 바로 옆에서 방송 전파를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계종에 관련된 사태는 쭉 저희들이 취재를 아주 가깝게 해왔는데요. 비슷한 사태가 여전히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죠. 네. 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에 복귀를 하는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5월 22일에 국회 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에 반발을 해서 사실은 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불참 압박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어제 이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었고 일단 복귀를 결정을 한다고 그럽니다. 예. 뭐 완벽히 결정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22일 여기도 마찬가지 중앙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뭐 일단 방향성은 그쪽으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네네.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참가 문제는 앞으로 또 중앙집행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또 네. 대의원대회 거쳐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예. 있습니다. 당장 지금 국민연금 개편이 지금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이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한다라고 네네. 하는 내부 좀 주장이 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오늘은 정말 국민적인 관심사가 높은 사안인 것 같은데요. 대입제도 개편안 그리고 국민연금 공청회 이게 다 열리네요. 네. 두 가지 다 요즘에 지금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그 사안 아니겠습니까? 김상곤 부총리 겸 이제 교육부 장관이 오늘 오전 10시 반에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을 이제 발표하는 거고. 네네. 그동안 이제 공론화 과정을 한 1년 가까이 이제 거쳤는데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질 못했단 말이죠. 예, 예. 권고안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이제 방안을 아예 내놓는 이런 식으로는 결론이 안 나서 지금 이제 뭐 결국 허송세월한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어떤 안이 이제 최종적으로 교육부가 내놓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정시 비율을 어느 수준까지 확대하느냐. 예. 이게 일단 최대 관전 포인트고요. 그런데 지금 정작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는 이거 발표 연기해달라. 네네. 라고 지금 또 어제 나섰습니다. 예.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예.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하고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도 오늘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 개최를 하는데 네네. 그 안이 사실은 미리 좀 알려져서 논란이 좀 됐죠. 예.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또 보험료 납입 연령 상한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네네. 그런 방안이었는데 이게 좀 뭐 대통령이 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박능우 장관도
설령 그런 안이 나와도 안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네네. 예, 이것도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뭐 자녀에 대한 또 부모에 대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뭐 재개될 거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사실 이 양국의 그 사이에 끼어서 좀 힘든데요. 어떻게 좀 잘 될 수 있을까요? 역시 이제 결실의 계절이 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 중간 선거 일정이 가장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북핵 문제도 그렇고 이 무역 전쟁도 그렇고 네. 그때쯤에 뭔가 성과를 내는 뭐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예. 미국 측에서 먼저 요청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가 이달 하순에 방미를 한다는 거고 지난 6월 초에 중단된 양국 간의 무역 협상을 다시 이제 재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밤사이 보니까 뉴욕 증시도 뭐 오르고 긍정적인 반응을 좀 뭐 미처 체크를 못했는데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그 원내대표들이 만났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에 1년 3개월 만의 회동입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하기로 했죠. 한반도 비핵화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동상이몽이 아닌가 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제 직접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시죠.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를 전화로 연결해서요, 이것저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예, 어떻게 어제 그 오색 비빔밥 정말 보기에도 좋던데 맛도 있던가요?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죠. 오색 비빔밥 이렇게 5가지 색깔이 아주 예쁘게 있는 모습 보니까 좀 보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오색 비빔밥인지 모르고 먼저 비볐습니다. 그러셨어요. 비비고 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르고 비볐다가 대통령께서 잠시 기다리라고 하셔가지고 그걸 설명하셔가지고 그러셨군요. 그 뒤로 알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 대표께서 회동 전에 보여주기용인지 진정성이 있는 건지 한번 들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자, 정말 오색 비빔밥처럼 보여주기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드셔보니까 또 맛있기도 한 것인지 어제 자리가 좀 어땠습니까? 저는 뭐 협치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필요한데요. 네네. 한 번에 모든 것을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지 이 협치에 대한 첫발은 내디뎠다. 예. 그리고 앞으로 실질적인 변화는 이제 여당이 답할 때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제 뭐 대통령과의 대화는 대통령의 나름 진정성 있는 대화를 저는 들었다고 평가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특히 경제 문제에 관해서 뭐 대통령의 인식이 전혀 변화가 없다는 점을 저희는 좀 확인을 또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경청만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들리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탈원전 부분, 그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입장이 대단히 좀 확고하다는 제 생각을 했고요. 네네. 그 외에 소득주도 성장에 관한 입장 전환을 촉구하는 많은 대표들의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뭐 간격이 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가동이 된다면은 어쨌든 이 소통의 장은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당에서 저는 제가 원내대표 되고 나서 수차례에 걸쳐서 그 제안을 했는데요. 대통령과 이 국회의 만남을 여야의 만남을 정례화하고 횟수를 늘려야 된다. 네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달은 원내대표 만나시고 또 그 다음 달은 또 당의 대표들과 만나고 이런 식으로 격월로 해서 여야 야당과의 만남의 횟수를 늘려 나가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분기별로 한 번씩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또 11월에 열기로 했는데 왜 곧바로 열지 않죠?
이제 분기니까요. 네. 어제가 실질적으로 한번 만났다고 한번 보는 것이고요. 그 뒤로부터 이제 3개월 뒤. 그러니까 지금부터 3개월 뒤니까 11월을 생각한 거죠. 예. 이게 상설협의체 참석할 구성이라는 게 조금 전에 언급하신 한 번은 원내대표, 한 번은 또 대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는 한다든가, 또 이러한 방식의 문제는 앞으로 정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요. 어제 합의한 것은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을 3개월에 한 번씩 그럼 분기별로 한다는 것이고요. 예. 뭐 저는 그 안에 또 당대표들과의 회동은 또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정의당도 포함되는 겁니까? 정의당도 일단은 뭐 5당이라고 했으니까 여야정이라고 하고 청와대가 계속 교섭단체뿐만 아니라 네네. 아닌 두 당도 계속 초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5개의 정당이 다 참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탈원전 정책 관련된 얘기도 하셨는데요.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첫 의제로 탈원전 정책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앞으로 다뤄질 의제는 어떤 내용들이 우선순위로 다뤄지게 될까요? 저는 경제 문제가 네네. 3개월 후에도 그렇게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청와대의 어제 회동 결과 대통령과 참모들의 이 경제를 보는 인식이 어제 이 야당의 대표들이 상당히 많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저도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요. 네네. 3개월 후에도 여전히 이 민생 경제 활성화하고 뭐 여러 가지 이 성장을 어떻게 시킬까라고 하는 그런 점들이 주요 의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탈원전도 자유한국당은 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미 원전 건설이 추진되다가 중지되고 네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원전 산업에 심각한 신호를 보내면서 해외 원전 수주도 어려워지고 네네. 국내에 신규 원전 짓는 것들이 대단히 속도가 느리고 하기 때문에 지금 원자력 공학과 신입생 모집 자체가 지금 거의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릴 남북 정상회담에 국회도 함께 가자라는 대통령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뭐 괜찮은 제안이라고 보고요. 네네. 어제 합의문에도 남북 간의 국회 또 정당 간의 교류를 앞으로 정부가 돕겠다라고 하는 것이 합의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출발점이 이번 평양의 남북 정상회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보면은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요청하는 과정에서 사실 나온 얘기 아닙니까? 예. 자, 국회 비준 이 부분에 대한 진전 여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제가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이 있고 나서 과거 이 남북 정상 간의 회담이 국회에서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고 네네.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가 이것을 비준하면 좋겠다. 네네. 라고 하는 취지로 제가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4월 30일에 여야 의원 10명이서 냈는데요. 네네. 그 이후로 지금 당초에 생각했던 것만큼 비핵화에 관한 진전이 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북미 대화도 교착 상태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뭐 여러 가지 또 좋은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고 신중하게 가야 된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그 이후로 많은 상황 변화를 고려해 봤을 때는 국회 비준을 지금 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국회 비준은 여야가 같이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인데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에 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고 또 종전선언이 있은 다음에 특히 9월 달에 평양선언이라는 것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판문점 선언 또 평양선언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여러 합의들에 대한 비준도
저희가 국회에서 검토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 가능할 수 있을까요? 8월 임시국회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 그렇다면 비준 동의 없이 정상회담 참가 동참하는 그런 것도 또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네, 저는 이 비준이 정상회담 하는데 큰 영향을 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네. 다만 이제 이 비준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선언이나 어떤 선언이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이 국민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소요되는 일로 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네네. 그런 점들을 국회가 비준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를 일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실 규명,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양쪽의 입장들이 서로 엇갈리는 것 같고요. 예. 엇갈리는 이슈가 아니고 진실이 규명되는 것이 국익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대통령께서는 국익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입장이 어떠십니까? 네, 대통령은 이미 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것을 좀 믿어달라라는 취지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관제청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네. 상당한 의문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은 당장에 국정조사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저는 국정조사에 앞서서 8월 달에 정기국회가 임시국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동안 야당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의문들에 대해서 정부 측에 충분한 답변을 들어보자. 네네. 그리고 그것으로도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더 문제가 야기된다면 그때 가서 국정조사를 검토해봐도 늦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선거제도 개편 이슈 관련해서는 어제 좀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어제 대통령께서 본인의 과거 대통령 공약상이라고 하는 점을 또 강조를 하시면서 네네.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것을 본인은 한국에 도입하자는 것이 일관된 본인의 입장이었다. 예. 그리고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되는 그런 선거제도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협상을 하는데 상당한 촉매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동안 오히려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상당히 미온적인 자세를 가졌었는데요. 대통령이 어제 발언으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편 이 구체적인 합의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면 될까요? 저는 이제 선거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선거제도 개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올해 안에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생각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 부분을 꼭 해결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협상하기보다는 오히려 제3의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고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아예 국회가 받기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합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이제 열린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또 대표께서는 법조인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특검에 이번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특검이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 나서 영장을 신청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특검을 비난하고 정치 특검이다, 특검법 위반에까지도 나중에 검토해서 처리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지나친 정치적 공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특검을 겁박하는 일은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검찰에서 특검에 굉장히 많은 검사들이 파견돼가지고 일하고 있는데요. 그 검사들이 특검 마치면 다 복귀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이 현재 권력의 눈치를 얼마나 보겠습니까? 볼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특검이 그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수사를 해왔는데 저는
이런 상당한 여당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를 했을 때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장 여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연장 여부는 특검이 결정할 사항이고요. 네네. 저는 연장을 하지 않으면서 수사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연장을 하지 않는 일은 적어도 없어야 되겠다. 예. 특검이 연장 여부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특검이 정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장 어렵지 않겠습니까? 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특검 연장 여부를 꼭 연계시켜서 볼 일은 아니고요. 네네. 어쨌든지 지금 상태에서 의문나는 점들이 제대로 해소가 되었는지, 네네. 또 추가적인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보고 특검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활비 문제가 이제 의장께서 쓰실 5억 장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이 특활비는 완전 폐지를 주장한 입장에서는 다소 아쉽지만은 네네. 의장단의 현실적인 고민도 이해를 하고요. 예. 다만 이제 남아있는 그 특활비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 공개 또 국민들께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어제 청와대 회동에서 대통령께 이제는 정부 부처의 특활비 문제도 꼼꼼하게 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왔고요. 예. 저희 당은 이번에 결산 국회부터 특활비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 1부 마치겠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에서는요. 조금 전에 언급했었던 국회 특활비 관련해서 하승수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어제 그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회라고 왜 특활비 쓸 일이 하나도 없겠느냐.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을 한 건 당연하겠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민단체 세금 도둑 잡아라의 공동대표입니다. 하승수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국회 특활비 논란이 참 많았는데 뭐 어쨌든 정리는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리된 내용에 대한 평가는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 건지요? 네, 뭐 상당한 진전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어쨌든 1년에 62억 원이던 게 내년에 아마 한 10억 원 안팎으로 특활비 자체는 좀 줄어들게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좀 뒤늦게라도 뭐 정보 공개가 되는 정보 공개를 약속했기 때문에 일부 진전은 있지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특수활동비라는 것 자체가 국회에는 필요가 없다라는 게 여론이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뭐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건 수사나 정보 수집 활동에 쓰게 되어 있는데 국회가 그런 일을 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완전히 폐지하는 게 아니라 뭐 의장단이 사용할 부분들을 남겨놓겠다라는 발표 내용은 상당히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정보 공개 시기도 즉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올해 연말까지 기다리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미흡한 점들이 많은 어제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언급하신 외교 안보 통상 이 부분인데요. 이게 어제 발표된 개선안에 보면은 외교 안보 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활비를 폐지하겠다. 자, 그러면 외교 안보 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네, 그게 뭐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언론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가령 뭐 금일봉이라든지 뭐 격려금이라든지 그러니까 국회의장단이 뭐 해외 방문을 하거나 또는 해외에서 뭐 외빈이 왔을 경우에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돈이 있다는 거고요. 그걸 특수활동비로 써야 된다라는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수활동비는 수사활동이나 정보수집 활동에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돈을 가지고 격려금이나 금일봉을 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산 그 용도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라서 사실 어제 국회에서 외교통상 안보 때문에 꼭 필요한 돈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건 뭐 저희로서는 좀 납득이 어렵고
만약에 정말 그런 용도가 필요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책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최소한으로 남겨진 특활비를 어디에 쓸 거냐 이렇게 했더니 국익을 위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국익이라는 것이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경력금, 금일봉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는 또 다른 어떤 의미 있는 일들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네네.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국민들에게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왜냐하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국회라는 기관의 성격상 그런 어떤 이 수사 활동이나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국익을 위해서 영수증도 없이 써야 되는 돈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네네. 사실은 설명할 책임은 국회에 있지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이해해달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유인태 사무총장이 최소한의 돈도 없앤다면 국회가 해산될지도 모른다.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 있다. 일부 남겨놓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서 국회에서 일을 처리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 돈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은 만약에 그런 돈이 필요하다면 그건 업무 추진비 같은 다른 예산 항목들이 있습니다. 또 특정 업무 경비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업무 추진비나 특정 업무 경비로 사실은 쓰면 되는 문제고요. 국회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특수활동비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게 1990년대에 생긴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전까지는 특수활동비 없이도 대한민국 국회가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유인태 총장님 말씀하신 거는 좀 굉장히 극단적인 발언이고, 사실은 업무 추진비나 특정 업무 경비 같은 용도를 활용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경력금, 금일봉도 그런 항목으로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쓰고도 있고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어제 말씀하신 건 도저히 좀 납득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작 사무총장의 의견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국회라고 왜 특활비 쓸 일이 하나도 없겠느냐. 좀 쓴다고 해서 뭘 그러느냐. 제발 엉터리 기사 쓰지 말아달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네. 국회가 예산을 쓰는 거는 국민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할 텐데요. 그 문제가 그게 특수활동비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도 자체가 국회하고 맞지 않고 그리고 왜 돈을 쓰는데 영수증을 붙이지 않고 쓰느냐. 이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고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좀 국회에서 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희상 의장께서는 방법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국민들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상황에 대한 인정이지 필요성에 대한 또 이성적인 판단에서는 또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활비를 폐지하면서 업무 추진비를 증액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렇게 될까요? 사실은 2018년이니까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국회가 특수활동비가 작년까지는 81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걸 이제 62억 원으로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올해는 이제 62억 원으로 돼 있는데요. 문제는 줄어든 19억 원 정도를 국회가 돈 자체를 없앤 게 아니라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특정 업무 경비라든지 포상금 이런 다른 명목으로 19억 원을 그대로 남겨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지 않겠냐라는 좀 우려가 있는 거고요. 특수활동비를 대폭 줄이겠다고 했지만 또 그 돈을 다른 명목으로 업무 추진비 같은 다른 명목으로 돌려가지고 계속 쓴다면 그렇다면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나 국회 개혁하고는 또 거리가 먼 게 아니겠느냐라는 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점은 국회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명확하게 이번에 축소하기로 한 특수활동비 부분은 아예 삭감을 해서 그 돈을 안 쓰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줘야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돈을 쓰는 용처가 어딘가 이게 굉장히 큰 관심사인 것 같은데요. 변호사께서는 최근에 국회 특활비 내역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1심 승소하기도 하셨잖아요. 자, 이게 지금 사무총장께서는 정보 공개 청구 수용한다고 했고요. 자,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올해 연말까지 기다려달라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대법원에서 2차례나 확정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지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불법입니다. 네네. 국회가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지금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올해 연말까지 기다려달라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근데 더더욱 문제는 특수활동비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 제가 소송하고 있는 게 업무 추진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특정 업무 경비 같은 예산 항목도 국회가 전부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항목들은 영수증은 붙이게 돼 있는데 영수증을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국회가 정보 공개에 대해서도 더 의지가 있다면 특수활동비 공개 시기도 더 당겨야 되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유사 항목들인데요. 업무 추진비나 특정 업무 경비도 전부 영수증까지 정보 공개를 해서 국민들 앞에 좀 투명하게 그동안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좀 밝히고 그래야만 저는 제대로 된 제도 개선도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국회가 그 예산을 쓰도록끔 결정을 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국회 자체가 예산을 쓰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 국회 예산 전반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검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정보 공개도 돼야 된다. 이런 건데 국회 입장은 또 여기에서는 좀 약간 좀 달라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국회는 뭐 자체적으로 검증해서 절감하겠다라고 어제 발표를 하셨는데요. 근데 사실 국회가 이때까지 자체적으로 개혁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늘 이제 국회에서 쓰는 돈들은 늘 이렇게 증액만 해왔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때도 국회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가지고 감사가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자체적으로 뭐 검증해서 절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정보 공개를 하면은 시민단체나 언론들이 열심히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특수활동비도 이 정도로 줄어들게 된 것도 그 시민단체나 언론들의 역할이 저는 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국회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좀 버리시고 오히려 정보를 공개해서 우리가 이런 시민단체나 언론 또 여론의 어떤 검증과 평가를 받겠다 이렇게 좀 태도를 취하시는 게 진정으로 이 국회에서 쓰는 돈을 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활비라는 것이 결국에는 국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문희상 의장도 국가 전체 특활비 중에 국회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부 부처 곳곳에 있는 특활비에 대한 짚어보는 과정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바로 그걸 해야 되는 기관이 국회입니다.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가 특수활동비가 불필요한 기관들은 아예 폐지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또 검증을 해서 삭감할 부분들은 대폭 삭감을 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국회 자체가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회가 어쨌든 특수활동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는 개선을 하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지금 특수활동비가 불필요한데 쓰고 있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령 민주평통 같은 데도 1년에 한 7천만 원 정도 특수활동비를 쓰는데요. 사실 기관 성격상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가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행정부에서 쓰는 특수활동비도 철저하게 좀 검증하고 불필요한 부분들을 폐지하거나 삭감하는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지난번에 변호사께서 정보공개 청구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 38명에 대한 명단이었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 다녀왔다 이랬는데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피감기관 예산도 국민 세금인데요. 세금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 왔는데 이게 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문제가 된 건데요. 그 명단을 아직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저는 만약에 다른 기관의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했다면 이게 이렇게 취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국회가 이걸 끝까지 비공개를 한다면 이 38명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소송을 또 제기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대표 하승수 변호사였습니다. 네, 출발 새 아침 3부는요. 8시 뉴스 듣고 토론의 제왕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